두 주 전에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몸 안으로 나 있는 길이 5개가 있다 그랬죠. 뭔지 무슨 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길이죠? 보지 않고 외우면 더 좋고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네? 음식길. 네. 5가지 길. 네. 자, 몸 안으로 나 있어요. 밖으로 나 있는 건, 네? 지난주에 여기 앉았던 분이 뭐라 그랬어요? 눈길. 눈길. 그랬는데, 눈길은 몸 안으로 나 있지 않고 밖으로 나 있기 때문에, 몸 안으로 난 5가지 길. 네. 몸 안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길이었고, 네, 음식길. 두 번째는 물길. 네. 세 번째, 핏길. 피가 다니는 길. 네, 신경길. 숨길. 네, 이렇게 5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5가지 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길이 뭐다 정도로만 그냥 알았죠. 이 5가지 길 중에 제일 중요한 길이 뭐라고요? 네, 숨길이 제일 중요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우리 의학은 전부 숨길 가지고 치료하는 의학이다 그랬습니다. 숨길 가지고. 서양의학은 숨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길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식길이 탈라면 막 음식길로 고치려고 애를 쓰고, 물길이 탈라면 물길로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의학은 전부 음식길이 탈라도 숨길로 고치고, 물길이 탈라도 숨길로 고치고, 핏길이 탈라도 숨길로 고치고, 신경길이 탈라도 숨길로 고치는 방법을 쓰는 게 이게 동양의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길을 할까요? 오늘은 음식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길. 자, 음식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시작점이 어디죠? 입이죠, 입. 네. 네. 입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또 넘어가죠? 식도. 네, 식도. 식도로 가고, 식도에서는 다시 어디로? 네, 위로 갑니다. 위 혹은 위장이라고 부르죠. 네. 그 다음에 위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위에서, 네? 작은 창자라고 하죠. 네. 근데, 작은 창자로 가는데, 작은 창자를 제가 보기에는 작은 창자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와 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작은 창자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소장을 작은 창자라고 하는데, 일단 서양의학에서는 소장이라고 딱 분류를 해놨는데, 소장, 굵기는 같아요. 굵기는 같은데 역할이 다른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소장이. 뭘로 나뉘어질까요? 우리말에 손가락 12마디하고 같다? 네. 12지장이 소장에 속하긴 하지만 소장하고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소장 지나서 대장으로 가고, 자, 대장의 끝머리에 뭐가 있죠? 네, 항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음식길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음식길이 몇 미터 정도나 될까요? 이 음식길이 몇 미터 정도나 될까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7m. 7m. 그래도 상당히 근사치도 잘 맞추셨습니다. 7m요. 꼽아보죠, 뭐. 입에서 식도 있는 데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10cm. 네, 10cm.
식도는 얼마나 될까요? 식도에서 그러면 식도 시작부터 위까지는 한 20cm? 네, 20cm. 그 다음에 위에서 위만 하더라도 또 20cm요. 20cm. 네. 12지장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20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장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한 2, 3m 되고. 2, 3m. 2, 3m 가지고 다 해서 7m가 나오겠습니까? 소장이 길지. 네, 소장이 길죠. 긴데 몇 미터? 아름씨 소장이 몇 미터나 될까? 봤어? 아니면 생물 시간에 낙제했어? 5m? 예? 이런 얘기는 사실은 생물 시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체, 제가 생물 시간에 안 나오는 얘기까지를 오늘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소장은 6 내지 7m입니다. 센티미터 정도가 아니고 6 내지 7m. 그 다음에 대장이 얼마? 2m? 2m까지는 안 갑니다. 1.5m 정도 됩니다. 네. 항문은 따로 이건 뭐 5cm 정도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이거를 7m라고 했을 때는 8.5m.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 9m. 9m 25cm네요. 근데 요 6, 7m라고 했을 때 12지랑도 포함되기 때문에 9m 5cm. 그러니까 9m쯤 되는 거죠. 근데 6m로 계산하면 8m가 되는 거예요. 8m.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음식길의 길이는 8 내지 9m 정도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8m고 어떤 사람은 9m가 될까요? 키 큰 사람? 단순히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음식 습관에.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소장이 길까요?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이 소장이 더 길까요? 채소. 왜 그렇죠? 소화로 해. 섬유질이 많으니까. 섬유질이 많아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영양가가 채소에 비해서 고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영양가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양가가 많은 것을 창자 안에 오래 두면 안 돼. 빨리 내보내야 돼요. 빨리 내보내야 돼. 그런데 영양가가 부족한 채소는 이게 짜고 짜야 이게 영양이 나와. 그래서 더 많은 영양을 뽑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남겨놔야 돼. 그래서 동양 사람이 소장이 길까요? 서양 사람이 길까요? 동양이 길지. 동양 사람이 길죠. 그래서 체형을 보면 동양 사람은 상체가 길어요? 하체가 길어요? 상체가 길어요. 상체가 길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은 뒤에서 딱 보면 벌써 체형만 보면 동양 사람인 줄 알아. 대체로는 상체가 길어. 그래서 엉덩이를 기준으로 하면 딱 절반이에요. 절반. 근데 서양 사람은 대체로 어때요?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하체가 길쭉해요. 길쭉하게 쭉 올라왔고 그 다음에 상체는 짧아. 동양 사람에 비해서 짧아. 왜 짧을까요? 창자 1m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1m나 되는 창자를 위에다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어지는 거죠. 똑같은 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주로 육식을,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훨씬 하체가 달라졌어요. 체형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도. 자, 그렇게 음식길에 따라서 체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
1번은 경로예요. 경로. 네. 2번은 자, 띠와 체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요거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음식길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곳 세 곳을 딱 고르라면 어디가 될까요? 음식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 이, 네, 입, 또, 위, 또, 위. 그 다음에 소장일 수 있는데, 학문입니다.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하나. 네. 나머지는 대체로 지네들이 알아서 잘해요. 지네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우리가 우리 쪽에서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하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것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 부분에서는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입에서 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해보겠는데, 그 음식물이 입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입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입 안에 있는 것들. 침. 네, 침도 있고, 또 이도 있고, 네, 혀도 있고, 또 잇몸, 또 치아는 이빨로 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입안이 있어요. 입안. 네. 입안. 턱은 이 바깥 부분을 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입안이 구강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겨나나요? 침과 관련해서 보면 침이 잘 안 나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침이 말라. 침 마른 병도 있고, 또 침이 어때요? 쓴 침도 있어요. 써. 입이 자꾸 써. 침이 써요. 이게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빨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빨 썩는 병, 네. 썩은 병도 있고, 충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빨이 네, 쉬어요. 네, 이빨이 쉬기도 하고, 또 이빨이 잘 부스러져요. 쉽게 부스러져.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혀에는 혀가 건강하다 안 하다를 이렇게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색깔. 네, 색깔로 볼 수도 있고, 또 뭘 가지고 건강하다 안 하다? 결. 백태가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백태. 결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어요. 모양. 네. 색깔을 보면 제일 건강한 혀는 어떤 색깔일까요? 네? 네. 홍색인데 맑은 홍색이에요. 선홍색. 네. 선홍색. 그 다음에 점점 혀가
막 색깔이 진해. 담홍색. 네. 담홍색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진홍색, 진한 홍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혀가 아예 누런색도 있어요. 누런색. 네. 흰빛을 띠는 누런색, 이런 것들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홍색 혀만 건강한 혀예요. 백태는 어떨까요? 백태가 많이 끼면 좋을까요? 꽃이요. 아하. 건강이, 네. 건강 이상 신호. 이상신호, 그렇습니다. 백태는 적을수록 좋다. 전혀 안 끼면 좋겠지만 안 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백태는 적을수록 좋아요. 네. 백태가 하여간 많으면 그렇게 좋은, 건강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백태가 언제 없어지는가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백태를 평소에는 백태가 보통 정도로 있어요. 보통 정도로 있는데, 만약에 음식을 딱 끊는 걸 뭐라 그러죠? 단식이라고 하죠. 단식. 네. 단식을 시작하면 백태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네? 늘어나겠지. 왜 늘어날까요? 음식을 안 먹는데 양보를 달라고 늘어나겠지. 양분을 달라고. 네, 늘어나는 건 맞아요.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몸 안에 있는 독소가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는 독소가 조금씩밖에 안 뿜어져 나와요. 몸에서 냄새도, 입안에서 냄새도 조금씩 나요. 조금씩. 그런데 음식을 딱 끊게 되면 그때부터 막 몸 안에 있는 흰피돌이, 몸 안에 있는 흰피돌이 그때부터 막 청소를 시작해. 대청소를.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대청소를 시작하니까 온통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뿜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독소가 소변으로도, 소변 색깔도 단식을 하면 새노래지고, 똥 색깔도 좀 까매지고, 그 다음에는 온통 몸에서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백태가 막 끼기 시작하는데, 백태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 안에 독소가 많았던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백태가 끼어요. 그러다가 언제쯤 백태가 없어질까요? 냄새도 서서히 사라지고 백태도 사라져. 언제쯤? 네, 대체로 일주일인데 몸 대청소가 끝날 때,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독소를 다 정리하고 나면 백태가 사라지기 시작해. 그리고 침이 어떻게 될까요? 침맛이 처음엔 써요. 처음엔 쓰고 텁텁하고 백태도 있고 그래서 영 물을 마셔도 물맛이 제대로 안 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몸이 대청소가 싹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침이 달싹지근해지면서 정말 새 기운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침이 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백태는 사라집니다. 몸 안의 독소가 거의 다 빠졌다는 거예요. 힘도 다 빠지겠지. 예? 일주일 보면서 힘도 다 빠지고 지금 다 힘을 가는데 뭘. 힘도 빠질 것 같지만 새 기운이 솟아요. 그러니까 독소가 빠지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렇게 막 가렵던 무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주먹을 쥐어보면 막 주먹으로
누구를 한 대 치면 막 뻥뻥 나자빠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력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굶고도 막 등산을 한 2-3시간씩 이렇게 산을 타도 됩니다. 예? 저는 1년에 2번씩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왔다 하면 보통 20명에서 한 50명 정도까지 오는데 단체로 공동 단식을 하는데 다 한 명도 나오자가 없어요. 산을 타는데도. 하여간 네, 결도 혀의 모양이 도톰하고 동그스름하고 네, 도톰하고 동그스름하면 네, 서름이로구나. 또 동그스름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톱니처럼 여기에 동그랗지가 않고 중간이 군데군데 이렇게 쑥쑥 패였어. 꼭 톱니 같아. 이렇게 되면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뭐가 돼요? 혓바늘이 돋기도 해요. 혓바늘이 돋아서 가운데가 뭐가 패였거나 막 이렇게 돋아난 것들이 있어. 이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혀죠. 자, 지금 입안에서만 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가능하죠. 네, 이 얘기만 가지고서도 몇 시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음식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만 이제 한번 입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침, 이, 혀, 잇몸, 구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음식을 먹는 데 있어. 이가 제일 중요할까요? 씹어야 돼. 네, 씹어야 되니까. 근데 이빨이 다 빠져버린 할머니들 가운데, 할아버지들 가운데 건강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음식을 잘게 부수기는 어렵죠. 그런 분들일수록 입안에다가 금방 바로 삼켜버립니까? 아니면 오래 놔둡니까? 오래 두게 되죠. 아무래도 나는 이빨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랫도록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면서 음식은 조금 넣고 오래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뭐가 섞여요? 침이 잘 섞여요. 침이 잘 섞이게 되면 이 탄수화물들은 뭘로 바뀌게 되죠?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밥알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이런 탄수화물이 오래 입안에서 우물거리다 보면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분으로. 그래서 입안에서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는 역할을 해요. 바뀌는 역할을. 그래서 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빨도 있지만 침이라는 거예요. 침. 네, 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는 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침을 우물우물 오랫도록 입안에서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오래 두고 오래 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침을 분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침을 분비하는 곳. 네, 침샘이죠. 침샘. 침을 분비하는 샘이 있어요.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요? 민지?
네.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자, 우리말로 합니다. 귀밑샘. 귀 밑에 있어요. 네, 양쪽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혀 밑에 있어요, 혀 밑에. 혀 밑샘. 그 다음엔 또 어디 있어요? 턱 밑샘. 턱 밑샘. 네. 귀 밑에 있고, 혀 밑에 쭉 음식이 들어오면 막 거기서 물이 쭉 나와. 그 다음에 가끔은 입을 벌렸는데 입에서 침이 쭉 이렇게 물총처럼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턱이 있는데요. 아래 턱 밑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침이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요? 침이 하루에 분비되는 양. 1리터? 1리터. 그래도 오늘 상당히 근사치를 잘 맞추세요. 1.5리터 정도를 매일 분비합니다. 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침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좋은데 침이 적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 많이 나오자면 뭐 해야 되죠? 물을 하루에 1.5리터 정도씩은 열심히 마셔주는 게 좋아요. 물을 함께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야 되죠. 우리 몸에서 아니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들 중에는 주로 탄수화물과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과 또 지방질. 네. 지방질과 또 단백질. 가장 주된 게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 지방질이나 단백질은 어디서 분해가 이루어질까요? 어디서 소화제가 나와서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소화 효소를 뭐라고 부르나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약품 이름이긴 하는데, 약품 속에는 들어가긴 하지만,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예요. 아밀라제. 네, 아밀라제. 우리 다 생물 시간에 배웠죠? 네.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입안에서 나와서 침에 들어있어서 요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입안에서는 지방질이나 단백질은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런 효소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으니까 그냥 단지 잘게 부셔놓기는 해요. 잘게 부셔놓기는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방질이나 단백질은 어디서 소화효소가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 위에서 나올까요? 위에서 나오는 위에서는 그런 소화효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네, 췌장에서 나오고 쓸개에서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음식길 어느 부분에 그런 것들이 투여될까요? 어느 것들에 들어올까요? 네, 십이지장. 그래서 십이지장이 굉장히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소장하면 소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소장이 하는 역할 일반적으로 흡수잖아요. 네, 영양분 흡수죠.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한다? 네, 분해부터 해야 돼요. 분해.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야 그걸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방질과 단백질을 다시 이거를 분해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한다? 십이지장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우리가 그 달달해질 때까지 뭔가 밥을 입안에 넣고 한 50번 정도 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단물이 질근질근 나오죠. 그게 본래 밥 안에 들어있던 당분 때문에 그런가요? 침 때문에. 아니요. 탄수화물이에요. 그거는 탄수화물 자체는 달지 않았는데 침이 여기에 섞이면서 아밀라제,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포도당으로 달싹지근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먹어요? 한술 입안에 넣으면 어느새 꿀떡 넘어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는 말하자면 달싹지근해지기를 기다리지 못해. 근데 서양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빵은 우유랑 같이 먹으면 술술 잘 넘어가겠지만 대체로는 어때요? 그냥 빵만 먹으면 끝까지 씹어야 돼. 끝까지 씹어야 돼. 계속 씹다 보니까 달아지고 어느 정도 죽처럼 됐을 때 그때 빵은 삼켜요. 근데 밥은 안 그래. 밥은. 그래서 세계에서 위장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침이 굉장히 보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보약이 침인데도 불구하고 침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침을 이렇게 계속 찍찍 뱉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침 소중한 줄을 몰라서 그래요. 침이 보약이에요. 침은 옛날에 어디에 발랐어요? 네, 벌레 물렸을 때 다 침으로 바르면 벌에 쏘이고도 침으로 발라놓으면 훨씬 중화가 돼요. 침은 정말 이런저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도 보약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몸에 말하는 그 상당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게 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사에 팍 물렸을 때 그 독사를 같이 물어버리면 누가 먼저 죽을까요? 독사의 독보다도 사람의 독이 더 세다 그럴 정도로 침 속에는 굉장한,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이렇게 해로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몸에서 나오는 최고의 보약이다. 침. 이 말을 꼭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침은 정말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